11월의 둘째 주 화요 민심 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예상대로 국정지지도 좀 올랐습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이번 주에도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정당 지지율보다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먼저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에이펙 이후에 지지율이 좀 크게 오르기를 다들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난주 여론조사 꽃은 좀 상승을 했는데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거의 차이가 없었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반대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한국갤럽은 긍정 63, 부정평가 29로 지난주에 비해서 긍정이 6%포인트 상승했고요. 긍부정 격차는 10%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리얼미터는 긍정이 56.7, 부정 38.7, 긍정이 3.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은 4.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1대1로 가정한 NGI 지수에서도 긍정평가가 6%, 그리고 부정평가는 그렇죠. 긍정평가가 각각 6%와 4%, 이렇게 이제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반면에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 방식은 오히려 1.3포인트 하락했고요. ARS 조사만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NGI 지수에서도 각각 1%포인트씩 낮아졌습니다. 같은 시기의 조사인데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요일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말과 평일이냐? 그렇습니다. 주말을 낀 조사냐 아니면 주중, 그러니까 화수목까지 조사하는 거와 금토 조사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긍정평가 사유로는 외교가 지금 30%를 차지해서 압도적으로 높고요. 민생경제, 에이펙 성과 순입니다. 부정평가는 지금 뭐 재판 중단된 것 이런 걸 부정평가로 삼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정평가의 대부분이 뭐 무조건적인 비판이라서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입니다. 한국갤럽 리얼미터 여론사꽃 평균을 내봤더니요. 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어서 1포인트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지지율 격차는 2.2포인트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응답자 이념 성향에서 지난주 보수 표집이 0.5 정도 많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진보 표집이 0.4포인트 정도 더 많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전원 면접 방식 한국갤럽은 민주당이 40%,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지율 격차는 14%, 마찬가지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 방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지난주와 0.4포인트 정도니까 큰 변동이 없었고요. ARS 조사인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46.5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4.8로 하락해서 두 당 격차가 11.7이 됐습니다. 지난주보다는 한 4.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 57.4, 양당 간의 격차는 5.3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한국갤럽 서울 지역 여론조사가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좀 분석해 봤었는데요. 이번 주는 민주당이 크게 상승해서 다시 또 역전?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김남김 박사님이 분석한 대로인데요.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지금 서울 지역만 놓고 결과를 분석을 했더니 샘플수가 187개, 187개였습니다. 그래서 저 표 좀 올려주시죠. 지금 표가 안 보이네요. 지난주 31대 32로 민주당이 오히려 1포인트 뒤졌죠. 근데 이번 주는 47대 18, 어마어마한 차이로 민주당이 지금 우세한데요.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상승을 했고 국민의힘은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격차로 보면 30%의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니 저 표 좀 올려주시죠. 그 원고에만 있고 지금 그래요? 표가 따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지금 상승을 했죠.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데 서울 지역은 전체 평균보다도 10%나 지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뭐 서울 지역이 대체로 여론에 민감한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10%나 더 오르는 거는 좀 조금 흔히 얘기하는 튀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0샘플 조사해서 지역만 놓고 올랐니 내렸니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이번 이 서울 조사를 보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에서 정당 지지율이 뭐 10% 이상 이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도 뭐 민주당 승리가 유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오세훈이가 5선하는 꼴은 제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얘기죠.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검찰 내부에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후안무치하고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앞으로 또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사님도 검찰에 대해서 할 말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 이제 검찰 항소 포기 뭐 내용들은 이제 언론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를 하면 좀 이들에게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어찌 보면 검찰 권한을 남용하고 사실 상당 부분 조작이 의심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항소 포기를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공정성을 보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 해서 재판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또 다른 재판들도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아주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여기에 지금 무슨 그 추징금 환수가 불가능하니 운운해가면서 지금 사실을 왜곡해서 여론을 지금 또 호도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검찰이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재판도 재판이지만 이 검찰의 이 조작 이 부분을 가지고 특검 등을 통해서 좀 사실을 밝혀내면 오히려 사건의 진실이 그쪽에서 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 권력을 이용한 조작 범죄 공소시효 없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저는 밝히고 처벌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또 이제 재반박에 나서고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민주당은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지방선거 기획단이 마련한 공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된 것 같은데요.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이 본선인 경우도 많지요. 뭐 양궁이나 태권도처럼. 그래서 아무튼 공천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사님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발표된 지방선거 공천 기조에 따르면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청년 장애인 등의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기본 기조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이제 초안을 살펴보면요. 광역 기초단체장 경선은 대부분 결선 투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선호 투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게 선호 투표제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1순위, 2순위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과반이 없을 경우 2순위 표가 1순위로 올라가는 그런 식의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자대결 지역은 권리당원 100%로 예비 경선을 해서 후보를 압축한 뒤에 이제 본선을 치르겠다는 건데요. 6명 이상 출마한 지역은 조별 예비 경선을 해서 이런 뭐 준결승처럼 이렇게 해서 결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 비례대표는 100%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데요. 과거에는 아마 상무위원회에서 뭐 투표하고 그랬을 겁니다. 소수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죠. 그리고 5.18 유공자 그리고 12.3 내란 저지 공로자
그리고 여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란 저지 공로자는 처음 생긴 거겠죠? 이게 아마 15% 정도 지금 얘기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내란 저지 공로자를 어떻게 이게 규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공천은 시도당 위원장이 전체 선거구의 한 10% 범위 내에서 중앙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뭐 다른 내용으로 자, 민주당의 공천들과 관련해서 박사님의 입장 또 한번 제안하시거나 건의하실 거 있는지. 예, 그동안 뭐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권리당원이 공직 후보자를 직접 선출한다 이런 거는 뭐 매우 바람직합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그동안 지방선거는 형식적으로는 시도당이 공관위를 통해서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걸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역위원장의 입맛대로 후보를 공천한다는 이런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천 룰이라는 게 룰만 가지고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부의 의지와 어떤 민주당의 집단 지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운영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이제 경선을 할 때 보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은 몇 프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사람만 발표되고 아마 이제 좀 득표율이 적으면 창피할까봐 아마 체면을 이제 차려준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렇더라도 그 모두 당원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치를 뭐 정확히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총선에도 하위 20%였던가요? 하위 포함했던 국회의원들을 밝히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계산할 때만 감산을 했는데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반발도 많았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20%로 들어갔지만 그게 부당하면 그 당원들이 이건 부당한 평가다 하고 거기에 또 대응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꼭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더라도 당원이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면 결국 경력 한두 개 보고 찍을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 사람인가 이런 어떤 지역 연고를 가지고 또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 홈페이지 같은 곳 가능하면 어떤 홍보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후보 개인의 뭐 영상을 제작해서 자기 정책을 발표한달지 이런 식으로 후보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꼭 필요하고요. 또 후보 간의 온라인 토론에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토론회를 활성화시켜서 후보자들의 어떤 자질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해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 토론회가 있지만 한쪽에서 안 나온달지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배달앱 같은 데도 보면 음식점 하나 고를 때도 리뷰 다 보고 별점 보고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 우리 이 경우보다는 원래 잘 알던 사람이 이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했는지 그런 어떤 평가들도 같이 유권자들이 볼 수 있으면 훨씬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 사람의 이의도 물론 뭐 이의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복잡하고 문제되는 그런 공천 룰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기 박사님의 저서 여기 앞에 있죠. 이재명 따라잡기와 지방선거 전력 매뉴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화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